나는 미국 메인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이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나로서는 키프로스라는 섬나라 안에서 저승세계 전문가라고 불리는 다스칼로스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궁금해오면서 자라왔다. 미국에서 고향인 키프로스로 돌아가고 나서 친구로부터 다스칼로스를 만나보겠냐는 제안을 듣고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신유가, 즉 영혼의 의사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의 삶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아를 발견하거나 영적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와의 이 만남의 시작이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세계관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이때는 알지 못했다. 그와의 만남은 완전히 나와 나의 우주를 바꿔놓았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기존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싫다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 것을 보면 된다. 하지만 나는 나를 통해 만나는 다스칼로스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경이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그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나는 스피로스 사티가 비범한 신통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소문이 매우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가 스스로 주장하는 기적적인 치유나 유체이탈, 텔레파시 등의 초능력에 대해 조금 의심을 품고 있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나로서는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현대문화의 한 극치인 사회학의 실증주의적 전통에 물들어 있었다. 사회학의 이론적 전제나 방법론으로 보면 스피로스 사티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신비한 현상들은 미신의 찬 구시대의 잔재로서 나약하고 무분별한 사람들이 지어낸 허황한 이야기나 전설 이상이 아니었다. 나는 애초부터 신은 죽었고 종교는 무의식 속의 두려움이 지어내는 과민증의 산물이며 과학과 정신분석학 등을 통한 인류의 계몽과 함께 곧 망각 속에 묻히고 말 환상이라고 배워왔다. 사회는 자신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다고 나는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을 숭배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허울 뒤에 숨어있는 사회에 대한 숭배 행위일 뿐이라고 믿었다. 사회과학자로서 우리는 종교란 억압받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한 위안물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배웠다. 그러므로 지식인의 전의에 속하려면 무신론을 선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신비주의나 영성이나 종교가 지닌 권위를 어렴풋이나마 내비치려는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콧방귀를 낄 수 있어야만 했다. 과학적 실증주의의 무게에 짓눌려 신의 죽음이 선포되고 나자 이번에는 인간이 비슷한 운명에 시달릴 차례가 왔다. 인간의 존재는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이나 기타 사회적 강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신과 마찬가지로 자유란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 또 하나의 덧없는 환상에 불과함이 증명되었다. 현대문화의 선구자들은 마음의 묘비명을 소리 높여 노래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20세기의 한가운데서 호모 사피엔스는 사회가 그 위에 제 마음대로 무엇이든 휘갈길 수 있는 빈 종이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 같은 지적인 무장과 나 자신의 애매한 태도를 고스란히 지닌 채로 나는 그의 제자들이 다스칼로스라 부르는 스피로스 사티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사실 나는 과학적 유물론에 대해 결코 편안한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하나의 비극, 어쩌면 현대의 지성이 치러야만 할 불가피한 대가로 받아들였다. 내 안에는 신이 없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리라는 사뭇 근대적인, 이를테면 도스토옙스키적인 관념이 잠든 채 숨어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불만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이론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다스칼로스의 신성한 실제관에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다양한 치유 작업들을 그저 지켜보고 그의 강연과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언어와 이해, 범주 속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말 그대로 참여하는 관찰자가 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심령 능력을
개발시켜준다는 명상, 훈련과 에고를 극복하고 변화시킨다는 체계적 자기 분석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다스칼로스는 놀리듯이 우스개로 이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는 나의 회의적인 태도를 인정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충고했다. 어떤 것도 그냥 믿지는 말게. 방랑하는 불타는 의문부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야만 하네. 자기의 중심만은 항상 나침반처럼 지니고 말이세. 다스칼로스의 소문난 능력에 대한 나의 의심은 그가 행하는 일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그가 악마의 빙이 되었다는 이스라엘 처녀를 치유하는 광경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자기네 나라의 정신과 의사와 랍비들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한동안 정신병자 수용소에서 지내야 했다. 악마들은 그녀를 계속 들볶아서 정상적인 기능은커녕 잠도 못 자고 혼자서 지낼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다스칼로스는 이 처녀가 악마의 빙의된 것이 아니라 두 인간, 즉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치 당원들의 의에 빙의된 것이라고 진단하고는 카발라의 형식을 빌어서 귀신 쫓는 의식을 치렀다. 그녀는 다스칼로스를 한번 만나는 동안에 간단히 치료를 받았다. 그녀를 괴롭히던 목소리는 잦아들고 그녀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다스칼로스가 척추의 병으로 시달리던 중년의 키프로스 여인을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이미 몸이 마비되어 있었고 국내외의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도리가 없으니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스칼로스는 그녀의 허리를 단지 몇 분 동안 만지고 두드리는 것만으로 그녀를 6달 동안 누워있던 침대에서 일어나게 했다. 그녀의 척추는 제 위치로 돌아와서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환자는 자신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로 방사선과로 가서 사진을 찍어보았다.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은 손상된 척추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 찍은 사진은 완전히 건강해진 정상적인 척추를 보여주었다. 이 일과 그 밖의 많은 사례들을 목격한 뒤로 나는 다스칼로스가 최면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전통의학이나 심리학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비범한 신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다스칼로스는 그 밖에도 다른 신비한 능력들을 통해 나를 서서히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어느 날 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느닷없이 메인주에 있는 우리 집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난 자네의 집이 좋아. 개성이 있거든. 그는 심지어 우스개처럼 우리 침실에도 전화기가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아래층 부엌으로 달려 내려가지 않도록 말이다. 다스칼로스는 최소한 육신으로는 메인주에 있는 우리 집에 와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나는 그에게 우리 집의 내부 구조나 전화기에 관한 어떤 사실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일러줬다. 자네가 나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마다 나는 자네와 함께 있다네. 그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자신의 심령이 지체로 메인주에 우리 집을 몇 번이나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그토록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1984년 여름 키프로스에서 장기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다스칼로스의 비범한 능력을 목격할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 미국 명문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나의 절친한 친구 에머리투스가 키프로스에 사는 그리스인과 터키인 간의 화합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친선 워크숍을 후원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운 나쁘게도 키프로스로 오기 전에 이태리의 알프스산 중에서 산책을 하다가 독일 셰퍼드에게 다리를 심하게 물렸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상처가 쉬 아물지 않았고 감염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태리의 의사들은 그를 안심시키기만 했다. 그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키프로스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에게 의사에게 가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칼로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스칼로스에 대한 나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어서 내가 그런 일에 관여함으로써 학문적 경력에 스스로 누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뜻을 은근히 내비쳤다. 나는 다스칼로스의 세계에 대한 나의 연구 방식이 그의 신봉자가 되어 그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상학적 조사에 머물고 있음을
그에게 강조했다. 그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에 수긍했고 나의 연구에 관해 좀 더 토론을 나눈 후에는 그 영혼의 치유사 곧 다스칼로스를 만나보고 싶다는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가 니코시아 근교의 스트로볼로스에 있는 다스칼로스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8월 초의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그는 그의 내부 비밀 조직 회원들과의 모임을 막 끝내고 우리를 맞았다. 스토아 곧 다스칼로스의 집 뒤편에 있는 명상과 모임을 위한 방에는 아직도 회원들이 있었다. 그는 흰 수도복을 벗고 방을 나오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켰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스칼로스의 거실로 갔다. 나의 동료는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셈이군요. 심리학의 현재 수준에 대해 약간의 이야기를 나눈 끝에 다스칼로스는 전통 심리학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것은 아직도 유아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당신의 연구와 관찰 대상을 타인에게만, 환자들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연장시키세요. 다스칼로스는 손님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을 해대며 말했다. 다행히도 내 동료는 열린 의식의 소유자라서 다스칼로스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무례히 내뱉는 말에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반응으로 봐서는 그 자신조차 다스칼로스의 비판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로서 수십 년 동안 현장에 귀를 기울이며 연구 경험을 쌓아온 그는 자신이 경력과 명성을 쌓아온 학문 분야를 변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스칼로스의 관점을 경청하는 데 더 열심이었다. 다스칼로스는 자신이 살고 일하는 세계는 자연의 엄연한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과학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형이상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물리학입니다. 수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현실을 더 폭넓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각이 미치는 범위 너머에 있지만 탐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진리의 탐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신을 유물론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고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거친 물질계의 차원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거친 물질의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작업하는 저편 세계도 또한 물질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입니다. 에테르는 전통과학이 한때 발견하긴 했지만 어리석게도 이내 무시해버렸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기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동료에게 다스칼로스가 언급하고 있는 에테르 에너지한 것이 베르그송이 말한 생기, 라이가 말한 오르곤 에너지, 메즈머가 말한 동물자기, 그리고 힌두교의 프라나라는 개념들과도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다스칼로스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자칭 유물론자라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의 시험실이 그들의 것보다 더 광활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사회심리학자인 내 동료가 천천히 대꾸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인간의 두뇌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또한 물질이라고 하시겠군요. 다스칼로스가 끼어들었다. 잠깐만, 당신이 두뇌라고 부르는 것은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거친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또 존재하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건 발전기와 전기의 차이와 같습니다. 전기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다스칼로스는 팔을 펼치며 말했다. 하지만 발전기는 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지 그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모든 물질은 다양한 형태로 진동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마음은 절대자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절대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했다.
마음이야말로 우주를 빚어내는 초진료이며 생명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동료가 케무짜 다스칼로스는 전통과학의 연구 대상인 거친 물질 세계는 마음의 가장 낮은 진동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설명을 좀 더 보태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4차원의 존재계인 심령계가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는 5차원계인 이지계도 있다. 그 너머에는 원형과 순수한 형상의 세계인 고차원 이지계가 있다. 인간 이데아도 이 원형 중의 하나이다. 성원소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이 원형을 통과하면 인간의 존재가 비롯된다. 영원한 영혼이 이지체와 심령체를 입고 마침내 수태되어 태어날 때는 거친 육신을 입고 나온다는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이 세 가지 신체는 모두가 서로 다른 진동 차원의 물질적 신체라고 말했다. 심리학을 포함한 전통과학의 비극은 그것이 거친 물질 세계밖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아에 관한 모든 과학이론이 이 거칠고 추악한 존재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더 높은 차원에 관한 지식은 자신의 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구원자들과 스승들과 함께 일하는 곳인 이 다른 차원 세계들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사람이 죽어도 이 같은 다른 차원계에서 심령이 지체, 즉 느낌과 욕망과 생각의 신체를 지닌 현재 인격으로서 의식이 깨어있는 채 계속 살아간다고 했다. 그러다가 에고가 새로운 이지체, 심령체, 거친 육체로 이루어진 현재 인격을 지어내어 환생하며 전생의 모든 경험의 기억은 내면의 자아, 곧 영구 인격을 통해 새로운 생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내 동료가 계속 캐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스칼로스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환생의 목적은 일체성 속의 개체성의 경험을 얻고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에고는 테오시스에 도달할 때까지, 즉 자신이 신 혹은 절대자의 필수불가결한 일부임을 깨달을 때까지 카르마, 곧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해간다. 그러면 그 존재는 분리의 세계, 곧 거친 물질의 세계로 거듭 내려와야만 하는 존재의 쳇바퀴로부터 해방된다. 다스칼로스는 영원한 벌 같은 것은 없으므로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험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카르마의 법칙을 따라 지식과 지혜를 얻고 성장하여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죄인이 내일의 깨달은 스승이 될 것이다. 예수의 탕하의 비유는 우리에게 인류의 운명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곧 지상에서의 세속적 삶이라는 고난과 시련을 거쳐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운명적 여정을 말이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자신의 우주론을 펼쳤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우주론은 다른 세계의 스승들로부터 나오는 지식이라고 했다. 다른 세계의 스승들이란 곧 테오시스 상태에서 사는 존재들로서 그중 가장 중요한 존재는 요한한, 곧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데 그가 다스칼로스의 몸을 빌려 인류에게 현시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75살인 나의 동료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일 뿐 다스칼로스의 박식한 우주론에 대해 인상 깊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어떤 식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스칼로스가 가족 문제를 의논하러 온 방문객을 만나라고 15분쯤을 쉰 후에 나의 동료는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초심리학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것은 괜히 찔러보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견해는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말씀하세요. 초감각적 지각에 대한 전통적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카드가 5장 있습니다. 나의 동료는 우리 앞에 테이블에 놓인 상상 속의 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 카드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다른 카드에는 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또 다른 카드에는 다른 도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초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통계적 확률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5번 시도해서 1번, 즉 20%를 맞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70 내지 80%를 맞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감각적 지각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지요. 제가 당신을 볼 때 당신에게서 오는 빛의 파동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물질적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과학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다스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파가 벽과 같은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질이지요. 다스칼로스는 웃으면서 역설적인 말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모두 물질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문헌을 통해 아는 한에서는 초심리학자들은 그런 능력을 얻도록 사람을 훈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초심리학적 능력을 갖도록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보다도 교수님, 저는 당신이 이야기한 그 실험이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초심리학 또한 아직 유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지적 능력을 그 자체만을 위해서 단지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발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오직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만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유, 인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초진류인 마음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전파라는 것이 존재에서 적당한 부속품을 가지고 수신기, 즉 라디오를 만들어 다이얼만 맞추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음악이든 뉴스든 들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목표는 연파를 수신하는 적절한 수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적절한 수신기가 될 수 있냐고요? 마음을 집중시키는 특정한 명상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모양 없는 초진료를 가지고 염체 혹은 심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염체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 재료인 마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투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태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집중하지 못하지요.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집중할 줄을 모르나요? 몰라요. 과학자들조차도 정말로 집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집중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잡념도 끼어들지 않는 가운데 하나의 심상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학자들도 집중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초점이나 심상에 마음을 고정하는 집중이 아니라 한 생각에 다른 생각이 고루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종류의 집중이지요. 만일 과학자들이 정말로 명상에 들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창조력은 10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자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개념들을 단 한순간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성장하지는 않은 채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지적 능력을 기르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분석을 통해 자신의 에고를 극복하고 잠재의식 속의 파괴적인 생각과 욕망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일상적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보통 사람들은 가초면 상태, 곧 기계적인 존재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일상적 의식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주의가 외부 세계의 일에만 묶여 있어서 자기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알지 못하는 자기 성찰이 부족한 상태가 사람들을 외부 세계의 노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파괴적인 자기암시에 빠져들게 한다고 다스칼로스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을 발견할 때만 그들은 진정으로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지를 움직이고 몸을 놀려서 덧없는 세사에 매달리는 대신 마음의 신성한 유산을 자유롭게 조절할 때에야
비로소 삶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동료는 다스칼로스의 말을 곰곰이 새겨보다가 말했다. 그 전에 한 가지. 제 동료가 연구한 내용을 이야기해드리고 싶군요. 그것은 눈물의 화학적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양파를 썰 때 나오는 눈물처럼 강제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은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는 그 화학적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파를 썰 때 나오는 눈물에는 독성이 없지만 슬픔의 눈물에는 진짜 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슬퍼도 여자들처럼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는 이 독이 위궤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위궤양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쉽게 표출함으로써 체내의 독을 배출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론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당신에게 흥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요. 당신 동료의 발견에 수긍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지요. 눈물은 말하자면 일종의 투명한 피입니다. 그것은 출혈과 비슷한 것입니다.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흐른다고 해봅시다. 흐르는 피의 성분은 당신의 감정적 상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노여움에 차 있는 사람의 피와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의 피를 분석해보면 그 화학적 성분이 뚜렷이 다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료가 눈물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두세요. 눈물이나 혈액뿐만 아니라 모든 체액 성분의 총합은 그 사람의 정신적 상태에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물질은 에테르 에너지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 에너지는 고요하고 평온한 진동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격렬한 진동 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질 나쁜 아이로 소문난 한 소년이 화가 나서 다른 아이를 이빨로 물었는데 물린 아이에게 독이 퍼진 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가 치민 상태에서 소년의 침은 완전히 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침을 조사해 보았을 때는 독 성분이 없었습니다. 침의 화학적 성분은 그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다스칼레, 저는 성수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학자들이 성화된 물의 화학 성분은 보통 물의 성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물질에 미치는 생각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염체의 힘입니다. 당신이 염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각과 욕망은 심령적, 이지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그것이 주변에 투사됩니다. 일단 이 염체들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일정한 형체와 고유한 수명을 지니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염체는 그것을 투사한 사람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탐구자들은 자기 분석과 적절한 명상 수행을 통해 타인을 돕는 자비로운 염체만을 투사해야만 합니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사람은 자신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염체와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투사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욕망, 즉 염체들은 이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며 이것이 카르마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염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의 동료는 다스칼로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다스칼로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띠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잠깐, 교수님. 가시기 전에 당신의 다리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키리아코스가 당신이 다리를 개에게 물렸다고 하던데요. 나의 동료는 붕대를 풀기가 싫은 듯했다. 그는 불안한 반응까지 보였다. 하지만 나와 에밀리가 부추기자 잠시 후에 그는 붕대를 풀었다. 다스칼로스는 옆에 앉아 그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게 했다. 그러고는 상처를 건드리지 않은 채 마음을 집중시켜 상처 부위 위로 손을 몇 번 지나보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어로 상처는 괜찮지만 응고된 피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그것을 환원시켜야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나의 동료에게 상처를 다시 싸매게 했다. 어쨌든 상처는 나았고 감염의 우려는 없어요. 하고 그는 선언하듯이 말했다. 그는 손을 내 동료의 머리 위에 든 채 몇 분 동안 에테르 에너지를 넘치도록 보냈다. 기분은 좋지만 약간 어지럽군요. 나의 동료는
다스칼로스에게 치료를 받은 후 이렇게 말했다. 하기는 저는 의사 앞에 앉기만 하면 어지러워진답니다. 나중에 그는 나에게 다스칼로스가 손을 그의 머리 위에 들고 있을 때 따뜻한 기운이 몸을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단지 자신의 상상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다스칼로스에게서 자신의 몸으로 에너지가 전달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스칼로스가 자신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나의 에테르 에너지를 당신에게 듬뿍 보냈어요. 이것이 메주머리즘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엉긴 피가 풀렸거든요. 당신은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해야겠어요. 다스칼로스는 표정을 고치며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간염이 있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해요. 나의 동료는 다스칼로스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특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대신 질문을 계속했다. 당신이 방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제 다리에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다스칼로스는 자신의 찬 표정으로 말했다. 설명하지요. 상처는 감염이 되지 않는 한 며칠 안에 저절로 낫습니다. 그런 치유를 일으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에테르라고 하든지 에너지 혹은 자기 혹은 신 혹은 성령이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컨대 20일 안에 상처를 낫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러한 에너지를 당신에게 200배로 불어넣어서 진동하게 해줄 수 있다면 상처는 훨씬 더 빨리 치유될 수 있겠지요. 이건 순전히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때로 신유가가 상처를 단 몇 분 만에 낫게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카르마가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상처를 볼 때는 그 속까지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가 당신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당신의 몸 속에 무엇이 있든지 나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눈을 감았을 때 저는 당신의 다리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처가 아문 다리의 심상을 만들어내어 거기에 가져다 놓고 에테르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가 다 나았노라는 나의 의지를 행사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거푸집, 즉 다 나은 다리의 심상을 만들어 씌운 것이지요. 나의 동료가 잠시 후에 말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빼고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당신처럼 사물의 이치를 안다고 주장하는 뭔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면서 의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국인 교수인 윌리엄 맥도걸이지요. 물론 마음에 또 떠오르는 이름으로는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몇 시간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당신에게서 발견한 다른 점은 당신은 실제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이것을 표현하는 Weltanschauung이라는 멋진 말을 가지고 있지요. 당신은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다리의 상처와 같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는 그 너머의 것인 신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짜임새 있는 사상의 한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혹은 당신 안에 있는 정신이 이 같은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것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신의 세계관을 혹은 다른 사람의 세계관들을 비교하거나 옳다 혹은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보잘것없는 일꾼인 제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스칼로스는 미소를 짓고는 내 동료의 질문을 잠시 되새겼다. 글쎄, 교수님, 저로서는 당신이 언급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에다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내놓지요. 그들의 진리에 대한 개념에는 흔히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아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 인간들은 오직 상대적인 진리밖에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절대자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수정을 위해 울타리를 항상 열어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하고 탐사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이 테이블을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다스칼로스는 허리를 굽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맺었다. 당신의 말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내 동료는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지적인 전통에서는 아시다시피 저는 당신을 존경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해서 증명을 하도록 배웠습니다. 제가 몸담아온 학문에서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현상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그것을 거의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일들 중에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증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 말은 저는 지금 키프로스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터키인과 그리스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론을 증명해 볼 수 있겠지요. 지금으로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 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공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묻습니다. 나의 동료는 말을 맺고는 뒤로 기대어 다스칼로스의 대답을 기다렸다. 저는 이 말을 자주 하지만 한 번 더 해야겠군요. 내가 하는 말을 단지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동참해서 함께 탐구해 봅시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어떤 말이 책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스승이 말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알아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자신과 학생들은 진리의 탐구자이지 신봉자가 아니며 자신들은 현실의 본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탐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모임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듭니다. 내가 지적했다. 다스칼레, 그러나 증명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많은 초계화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깊이 다뤘습니다. 전통과학에서 우리는 특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절차를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관찰한 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그것을 확인해 봅니다. 다스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심리학자인 당신이 신비 수련자의 관점에서 현실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학 교수 밑에서 오랜 수업을 받듯이 당신도 고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알려주는 이 절차들을 수행하면 이런 결과,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결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것처럼 학문적 전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신비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비슷한 종류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특정한 수행 절차를 오랫동안 따름으로써 진리를 합의적으로 증명해낸 셈이지요. 하지만 전통과학과는 달리 신비가들의 방법은 실험실에서 하는 것과 같이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다스칼로스는 나의 설명에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아주 좋아요. 하지만 키리아코, 그런 고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스승이 하는 일을 관찰하여 비슷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있어요. 우리 모임의 의사들이 왜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방법도 과학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험실은 좀 더 광활하지요. 우리의 실험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거친 육신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키프로스인이건 미국인이건 영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간에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실험실에서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당신은 동일한 상대적 진실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들이 예수나 붓다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쳐준 방법과 동일한 것임을 발견할 때 매우 기쁘답니다. 나의 동료는 8월 말쯤에 키프로스를 떠났다. 석 달 후에 그는 불운하게도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렸다고 전해왔다. 나는 우리가
다스칼로스를 만났을 때의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유감을 전하는 답장을 쓸 때는 다스칼로스가 그에게 다가올 문제를 경고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다음 편지에서 동료는 이렇게 썼다. 간염과 관련해서 이제야 털어놓지만 나는 일부러 지난 편지에서 이것을 자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네. 나는 자네도 나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자네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군. 내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스칼로스가 나에게 처음 한 말은 내 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네. 자네도 생각나는가? 자넨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건 어쩌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도 모르지만 말일세. 하지만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대단한 통찰이었어. 의사의 말로는 이 병의 잠복기는 석 달이나 된다더군. 그러니까 그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말을 속으로 비웃었어.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말처럼 들렸거든. 나는 마침 그때의 만남을 녹음해 두었었다. 나는 그것을 복사하여 다스칼로스가 내 동료의 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오도록 테이프를 감아서 그에게 보내주었다. 다스칼로스가 말한 것처럼 그의 간염은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이듬해 여름 우리가 키프로스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병이 완전히 나아 있었다. 그가 키프로스에 있는 동안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영혼의 치유사를 만나는 것이었다. 다스칼로스를 만나면 늘 그러듯이 우리 셋은 커피를 놓고 마주 앉았다. 나의 동료는 자신의 병에 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지난해 당신을 만난 이후에 겪었던 일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때 여기 키리아코가 당신이 나의 다리를 보살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었습니다. 다리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은 또 저의 간이 감염되었다는 뜻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당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황달도 아니었고 아무런 증세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의사들에게 당신이 한 말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놀라워하더군요. 의학적으로는 어떤 장비로도 그것을 미리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봤을 때는 틀림없이 제 간에 이미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말하듯이 이 병은 나타나기 전까지 오랜 잠복 기간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 잠복기에 간염의 가능성을 알아차린 것이고요. 나는 그것이 올 줄 알았어요. 그건 가능성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정상이라고 의사들이 말했어요. 간염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고 했었지요. 하지만 이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정말 회복된 느낌입니다. 맞아요. 당신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몸 안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병에 대해 면역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남에게 옮길 수가 있어요.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나의 동료는 다스칼로스의 불길한 말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내색을 보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다스칼로스는 조롱하는 듯한 어투로 대꾸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말씀드리건대 당신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와 접촉하면 당신은 그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내 동료가 반박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당신이 하는 말은 제가 간염에 걸렸을 당시에 의사들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누구에게도 병을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다스칼로스는 의아스러운 목소리로 묻고는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잠복 상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복균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헌혈을 하게 된다면 의사들은 사전에 혈액 검사를 해보고는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활동 중이 아니라 잠복 중인 바이러스를 말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있는 이것은 혈액 속에 일단 들어가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을 지니고 있어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혈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가 나섰다. 다스칼레, 당신의 말은 그가 수혈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다스칼로스가 분명하게 대답했다. 오직 혈액을 통해서만. 아, 맞아요. 의사들이 저에게 헌혈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동료는 다스칼로스의 의학 지식에 깊이 감명받은 듯해 보였다. 다스칼로스에 대한 신뢰감을 되찾자 동료는 그의 비범한 지식의 원천에 대해 더욱 캐고 들었다. 다스칼로스는 미소를 띠면서 질문에 대답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은 설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것은 여러 해동한 명상과 정신집중법을 수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능력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데는 어쩌면 한 생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도달한 단계에서는 저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당신의 몸속에 의식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종종 엑스레이보다도 더 자세히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파와 심장과 췌장 등 신체의 모든 장기들이 방사하는 빛의 밝기와 색깔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장차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오라에서 감염된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다스칼로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질병은 육신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그와 동일한 형상의 에테르복체에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테르복체란 거친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에너지장이며 이것이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날 우리와 자리를 함께했던 에밀리가 나서서 물었다. 다스칼레, 지난번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당신은 다른 여러 가지 병을 진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간염을 진단했어요. 정확히 말해서 무엇을 통해서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색깔이었나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색깔이었어요. 작년에 교수님의 다친 다리를 살펴볼 때 나는 몸 안에 의식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간 속에서 작은 갈색 점이 담즙을 건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나는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호주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었지요. 바이러스는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답니다. 나는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볼 수 있고 그게 보이도록 그것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김새로부터 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추정할 수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과학자들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 동료는 생각에 잠긴 채로 대꾸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의 몸속에 의식을 집중하면 보이는 것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지요. 거울은 무엇일까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명상과 집중 수행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당신이 미국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것을 만져봄으로써 그의 오라와 접촉합니다. 나는 그의 오라와 하나가 됩니다. 나는 내가 집중하는 대상을 내 안에서 봅니다. 나 자신이 내가 접촉하고자 하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새로운 하나의 능력으로서 결국 이것을 개발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육신일 뿐만 아니라 에고를 지닌 영혼임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거울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보내는 모든 대상을 비추어주는 그 거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